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육류 산업의 미래 동향과 전망에 대한 발췌본입니다. 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기술 발전부터 소비 트렌드 변화, 그리고 좀 상상력을 자극하는 새로운 대안들까지 육류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흥미진진한 변화들이 많은 분야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늘 분석에서는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육류 산업이 거쳐온 그 기술 발전의 발자취를 좀 짚어보고요. 또 전 세계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미래는 어떨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겁니다. 네. 또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변화라던가 아니면 나노기술, 유전공학, 심지어는 그 실험실에서 만드는 인공육 같은 첨단 기술이 이 산업에 어떤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지도 살펴볼 거고요. 아, 인공육까지요? 네. 그리고 곤충이라는 어쩌면 좀 의외의 단백질 공급원까지도 다뤄볼 예정입니다. 다만 자료에서 명시된 것처럼 기후변화 영향은 이번엔 잠시 좀 제외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또 다른 큰 주제니까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하게 얽힌 육류 산업의 미래 지도를 한번 같이 그려보면서 가장 중요한 통찰을 얻고 또 정보에 기반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육류 정의부터 좀 명확히 하죠. 자료에 따르면 도축된 동물의 근육 조직을 의미하고 영양학적으로는 양질의 단백질, 필수 미량 영양소 이런 걸 제공하는 중요한 식량 자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이 생각보다 기술 발전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동물을 키워서 도축하는 그 수준을 넘어선 지는 꽤 오래됐죠. 1950년대에 베이컨이나 통조림 가공 기술 같은 좀 초기 단계를 지나서요. 품질 관리를 위한 여러 기법들, 네네. 또 동물의 고통을 좀 줄이기 위한 CO2 기절 처리 방식 도입이라든지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는 시스템. 아, 추적 시스템도요? 네. 그리고 공정 자동화나 CT 스캐닝 같은 첨단 기술까지 정말 꾸준히 기술 혁신이 이루어져 온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 발전이랑 맞물려서 소비 패턴도 참 흥미롭게 변해왔는데요. 전 세계 소비량 데이터, 이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전 세계 1인당 연간 소비량을 보면요. 돼지고기가 15.8kg으로 여전히 제일 많긴 한데요. 네. 주목할 점은 가금육, 그러니까 닭고기나 오리고기 같은 것들이 13.6kg으로 정말 무섭게 추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가금육이요? 네. 이건 단순한 선호도 변화, 그 이상을 시사하는 건데요. 특히 1997년 이후로 전 세계 가금육 생산량이 쇠고기를 앞질렀다는 사실은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 이유는 뭔가요? 그 배경에는 바로 사료 효율성이 있습니다. 사료 효율성? 네, 닭 같은 가금류는 소에 비해서 훨씬 적은 양의 사료로 더 많은 고기를 생산할 수 있거든요. 아, 그 효율성 차이가 생산량 역전까지 이끌었군요. 이게 지역별로도 차이가 크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북미나 오세아니아 같은 곳은 가금육 소비가 압도적으로 높고요. 아시아는 전통적으로 돼지고기 소비가 강세죠. 네. 아프리카는 다른 대륙에 비해서 전반적인 육류 소비량이 아직은 좀 낮은 편이고요. 2005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육류 생산량이 한 2억 4,500만 톤 정도였는데 이 중에서 쇠고기나 양고기처럼 되새김질하는 반추동물 고기가 약 31%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부분이 나타나요. 자료를 보면 동물 복지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 건강에 대한 우려, 이런 육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분명히 있는데도요. 네네. 실제 소비량에는 이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자료에서는 이걸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나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게 다일까요? 그 분석이 전부는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정보 접근성이나 이해도 차이가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보다는 가격, 맛, 또 문화적인 습관, 편의성 같은 다른 요인이 아직까지는 그런 윤리적, 환경적 고려사항보다 소비자 선택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 이 간극 자체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소비자의 인식과 실제 행동 사이의 간극이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럼 미래 소비는 어떻게 예측되고 있나요? 전반적인 추세는 역시 증가합니다. 전 세계 1인당 육류 소비량이 1990년대 말에는 연간 한 36.4kg 정도였는데 2030년에는 40.3kg까지 늘어날 걸로 전망이 돼요. 와, 꽤 많이 늘어나네요. 네.
특히 개발도상국, 그중에서도 동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소득 증가와 맞물려서 소비 증가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1인당 연간 소비량이 100kg을 넘어설 거다, 이런 예측까지 나옵니다. 100kg이요? 네, 국제식량정책연구소 IFPI라고 하죠. 여기서는 더 장기적으로 봐서 2050년에는 전 세계 육류 생산량이 현재의 거의 2배 수준인 4억 6,5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의 2배라니 정말 엄청난 증가세인데요. 하지만 동시에 선진국에서는 또 채식주의가 확산되는 그런 움직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좀 상반된 경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런 반대 경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선진국의 소비량 증가세가 좀 둔화되거나 정체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제시하죠. 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라든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고려하면 총량적인 육류 수요 증가는 막기 어려울 거다, 이런 예측이 아직은 좀 더 우세한 편입니다. 대부분의 예측이 소득 증가가 곧 육류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이런 전통적인 가정에 기반하는 것 같은데요. 이 공식이 미래에도 계속 유효할지는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할 필요도 있겠어요. 소비자들의 가치관 변화나 예상치 못한 정책 변화 같은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 가치정이 흔들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리고 이러한 폭발적인 소비 증가는 필연적으로 좀 심각한 과제를 동반합니다. 이미 가축사육이 전 세계 농경지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자원 소모가 정말 엄청나거든요. 70%나요? 네. 따라서 한정된 자원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단백질을 생산할 것인가 하는 단백질 전환 효율성 문제, 그리고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성 문제가 미래 육류 산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소비자들이 단순히 고기를 먹는 걸 넘어서 이제 그 고기가 어떻게 생산되었는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맛, 가격, 건강, 이건 여전히 기본이지만 이제 소비자들은 지속 가능한 사육 방식이라든지 동물 복지, 윤리적인 생산 과정,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요. 자연산, 유기농 같은 키워드에 대한 선호는 계속 될 거고요. 네. 특히 그 유전자 변형, GM 기술에 대한 거부감은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유럽연합 EU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전원이 유전자 변형 동물을 먹는 것에 반대했을 정도니까요. 전원이 반대했다니 정말 강력한 거부감이네요. 건강 측면에 대한 요구도 더 구체화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건강한 고기, 이걸 넘어서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나트륨, 그리고 가공육에 주로 쓰이는 아질산염 함량이 좀 낮은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요. 아, 성분까지 구체적으로 보는군요.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특정 기능성 성분, 예를 들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공핵리놀레산, CLA라고 하죠. 이런 성분이 강화된 제품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물론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간편조리 제품의 인기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정말 다각적인 요구들이네요. 그렇다면 산업계는 이런 복잡한 요구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산업계 입장에서는 이게 큰 고전이죠. 우선 환경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물과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는 그런 기술 개발과 적용이 시급하고요. 네. 또 건강 트렌드에 맞춰서 염분 함량을 낮추거나 기능성 성분을 첨가하면서도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맛을 해치지 않는 그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과제죠.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식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파스칼화, 그러니까 고압을 이용해서 미생물을 제어하는 기술이나 유익균을 활용하는 보호성 세균 같은 새로운 기술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고요. 결국은 기술 개발과 함께 소비자들과의 소통이 중요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품 라벨에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 이력을 소비자가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겠죠. 동물 복지나 지속 가능성 같은 가치들은 이제 마케팅 구호가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산업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혁신적인 기술들로 좀 넘어가 볼까요? 자료에서 언급된 것 중에 단백질 체학, 프로테오믹스라는 게 있는데 좀 생소하게 들립니다. 이게 뭔가요? 단백질 체학이요? 쉽게 말하면 단백질 전체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마치 세포 안에 있는 모든 단백질의 지도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단백질 지도요? 네. 아직 육류 산업에서는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 단백질 지도를 활용하면 고기의 품질을 아주 정밀하게 평가하거나 특정 성분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유대교 율법에 따른 교셔 식품 규정에 맞는지 아닌지 등을 과학적으로 판별하는 데 활용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와, 단백질 지도를 만든다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 외에 자동화나 센서 기술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네. 공장 자동화라든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다양한 센서 기술, 그리고 이 모든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의 발전은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언젠가는 소비자의 유전 정보라 건강 상태에 맞춰서 영양 성분을 조절한 맞춤형 고기 생산까지 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맞춤형 고기요. 정말 SF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그렇죠. 또한 전해산 화수라든지 고압 처리, 파스칼화, 방사선 조사, 광펄스 같은 새로운 가공 및 보존 기술들은 식품 안전성을 높이고 유통기한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겁니다. 나노 기술은 주로 어디에 활용될 수 있을까요? 나노 기술은 현재로서는 주로 식품 포장 분야에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장재 자체에 나노 센서를 넣어서 식품이 상했는지 혹은 유해 물질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감지하게 한다거나, 아, 포장재가 알려주는 거예요? 네, 아니면 특정 영양소나 기능성 성분을 아주 작은 나노 입자, 이걸 나노 에몰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방식이죠. 아주 먼 미래에는 나노 단위에서 고기의 구조 자체를 설계하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육류 제품 개발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포장재가 스스로 식품 상태를 알려준다니 이것도 정말 놀라운데요. 그리고 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기술이죠. 유전공학 즉 GMO 기술은 어떻습니까? 유전공학은 분명 육류의 품질, 예를 들어 더 부드럽게 하거나 특정 영양소를 많게 하거나 또 생산량, 질병 저항성 등을 개선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장이 빠른 유전자 변형 연어 같은 경우는 미국 FDA 승인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는 소식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물론 안전성에 대한 우려라든지 윤리적인 논란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가 쉽지 않은 기술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식량 안보가 매우 중요한 개발도상국 같은 곳에서는 관련 연구 개발이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결국 이 기술의 운명은 소비자들이 이걸 얼마나 받아들일지에 달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기술 자체의 발전 속도보다 어쩌면 사회적 수용성이 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자, 지금까지는 기존 육류 산업 내에서의 변화와 혁신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아예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들로 눈을 돌려보죠. 인공육 혹은 배양육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거운데요. 네, 배양육, 인비트로 미트 또는 컬처드 미트는 말 그대로 실험실에서 동물의 세포를 직접 배양해서 만드는 고기입니다. 이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동물을 도축할 필요가 없으니까 동물 복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네. 통제된 환경에서 생산되니까 위생적이고 무엇보다 환경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기존 축산업 대비 토지 사용은 최대 99%, 물 사용은 90%, 에너지 사용은 40%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도 상당하겠죠. 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혁신적인데요. 하지만 아직 상용화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들이 과제인가요? 가장 큰 기술적 과제는 역시 대량 생산과 비용입니다. 현재의 실험실 수준을 넘어서 공장 규모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세포를 배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요. 또 세포가 자라는 데 필요한 영영액, 즉 배양액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배양액 비용이 많이 드는군요. 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는데 바로 실제 고기의 그 복잡 미묘한 맛과 질감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고기 특유의 풍미는 1000가지가 넘는 성분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결과라고 하니 이걸 인공적으로 완벽히 구현하기는 정말 어려운 도전이죠. 1000가지 성분이라니 정말 복잡하군요.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추산도 있다고요? 네. 만약 배양육이 기존 육류 시장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면 연간 1,300억 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기술적 완성도, 생산 비용,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비자들이 배양육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일지, 관련 규제는 또 어떻게 마련될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은 가능성과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배양육과 함께 또 다른 흥미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곤충입니다. 곤충을 먹는다는 게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꽤 보편적인 식문화라고요. 맞습니다. 식용곤충? 이게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미 전 세계 인구 약 20억 명이 1,900종 이상의 곤충을 식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20억 명이요? 정말 많네요. 네, 영양학적으로도 이게 상당히 우수합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을 뿐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 구성도 좋고요. 미네랄이나 비타민도 풍부한 종들이 많습니다.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다는 건 알겠는데 곤충 식용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에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자원 효율상 측면에서는 정말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 1kg을 얻는 데 필요한 사료양을 비교해보면 소에 비해 곤충은 10분의 1밖에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10분의 1이요? 네, 온실가스 배출량은 무려 50분의 1 수준이고요. 물 사용량도 훨씬 적습니다. 게다가 소나 돼지 같은 포유류 가축에 비해서 인간에게 질병을 옮길 위험, 즉 인수공통 전염병의 리스크도 현저히 낮다는 장점도 무시할 수 없죠.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 안전성까지 갖추었다니 정말 매력적인 대안인데요. 하지만 역시 징그럽다는 그 인식이 가장 큰 걸림돌이겠죠. 그렇죠.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나 위생관리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지만 무엇 뭐니 해도 가장 큰 장벽은 역시 소비자들의 그 심리적 혐오감입니다. 네. 그래서 초기 시장에서는 곤충의 원형을 그대로 보여주기보다는 곱게 갈아서 분말 형태로 만들거나 단백질만 추출해서 쿠키, 파스타, 에너지바 같은 다른 식품에 첨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공 형태는 혐오감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일단 거부감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군요. 시장 전망은 어떤가요? 이게 커질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노력 덕분인지 식용곤충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향후 10년 안에 약 3억 5천만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고요. 특히 소규모 농가에서도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농촌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이 되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측면입니다. 네, 오늘 정말 방대한 내용을 다뤘네요. 육류 산업의 미래는 단순히 하나의 트렌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 건강과 윤리, 편의성을 중시하는 소비자 가치 변화, 효율성과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첨단 기술의 발전, 그리고 배양육과 곤충이라는 혁신적인 대안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흐름 속에서 결국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기술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우리, 즉 소비자의 선택과 사회적 합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술은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몫이니까요. 네, 자료의 마지막 문장, 미래는 오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이 참 와닿는데요. 오늘 이 깊이 있는 탐색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뒤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일 고기는 과연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상상하시나요?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힘은 눈부신 기술의 발전일까요? 아니면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선택들이 모인 거대한 흐름일까요?